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제 자신을 지켜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1975년 뒤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됩니다. 갓 22의 나이에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저는 신혼집도 없어 남편의 형님 집 창고 한 켠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흙간에 가까웠죠. 벽은 얇은 합판으로 대충 막아놓았고 겨울에는 입김이 하얗게 날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덜덜 떨면서도 우리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집을 가질 거야 라며 남편과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지만 놀고 있을 수는 없어서 동네 부잣집들 청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집씩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 돈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민호를 낳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청소일을 다녔어요. 어떤 집 사모님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일에 집중이 되겠어?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달래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자 드디어 작은 단칸방이지만 우리만의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자. 그래서 민호가 커서 결혼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해줄 수 있게 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청소일에서 손을 떼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나물, 조림 등을 만들어서 근처 공장 구내식당에 납품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민호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 게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987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고 저도 반찬 가게를 2곳으로 늘려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때 마침 지금의 건물 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좋았지만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대출금이 3억이었는데 그때 저희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확신했어요. 이 땅에 4층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건물을 짓는 3년 동안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모두 직접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까지 했어요. 손톱 밑에는 항상 시멘트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 했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오전에 납품을 다니고 오후에는 건물 공사를 도왔습니다.
밤 11시에야 집에 돌아와서 민호 숙제를 봐주고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되었지만 꿈을 향한 의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1992년 드디어 4층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1층은 상가로 만들어서 작은 슈퍼마켓이 들어왔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투룸 전세로 만들었어요. 위치가 좋아서 금세 세입자들이 들어칠고 월 임대 수입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받은 첫 임대료를 받던 날 남편과 저는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도 중학생이 된 후로는 저희의 변화를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아이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건물 수입이 안정되면서 저희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민호에게도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게 되었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희 뒷바라지 덕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입학 발표가 난 날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민호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28살이 되던 해 회사 동료인 은영이라는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영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와서 건물을 보더니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건물을 직접 지으셨다니라고 했는데 그때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감탄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제 재산을 품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보통 결혼 준비하면 양가 부모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하는데 은영이는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정하려고 했어요. 예식장부터 신혼여행지까지 심지어 신혼집까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어요. 신혼집 문제에서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우리 건물 3층에 살겠다고 했어요. 전세금도 받지 않고 그냥 살게 해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은영이가 반대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랑 같은 건물에서 사는 건 좀.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결국 다른 곳에 전세집을 구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은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주 안부 인사도 하고 명절 때도 성의껏 왔는데 점점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집 재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저희 건물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올랐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정확히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다들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던데라고 하더라고요. 몇 주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건물 지분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매번 용돈 받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벌써 재산 분할을 요구하다니. 은영아, 아직 너희가 어린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희도 이제 30대인데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다른 집들 보면 다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주시던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저희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구나. 하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 후로 은영이의 재산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끈질겨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 가치가 지금 15억 정도 된다던데 저희가 2층 한 층이라도 명의를 받으면 안 될까요? 민호 오빠도 장남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월 400만 원인데 2층만 저희가 받으면 월 100만 원씩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어머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너희가 좀 더 안정되면 생각해 보겠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법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민호를 통해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저에게 와서 엄마, 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데 저희만 그렇지 못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언제 너희를 안 도와준다고 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잖니. 근데 갑자기 건물 지분을 달라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했더니 엄마 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에 넘어가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결혼 2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우리 집안의 족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이 조선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땅 문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세대에 매입한 토지 권리서 그리고 현재 건물의 소유권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소중한 문서였어요. 특히 그 족보에는 현재 건물이 지어진 땅의 소유권 변천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 전기에 어렵게 지켜낸 땅이었고 아버지를 거쳐 남편에게 넘어온 경위가 모두 적혀 있었죠. 만약 나중에 상속 문제나 소유권 분쟁이 생긴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증거 문서였어요. 저는 집안을 뒤졌어요.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 해서 모든 서랍, 모든 장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은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족보 찾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어요. 너무 중요한 서류니까 잘못 분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족보를 내가 왜 가져갔니? 라고 물으니까 어머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고 혹시 모를 화재나 도난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요. 요즘은 다들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한다던데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가져와라고 했더니 어머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건물 지분을 받으시면 그때 함께 정리해서 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문서들이니까 미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제 소중한 가문의 기록을 볼모로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이 여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더 큰 상처는 제 아들 민호의 태도였어요. 제가 내 아내가 우리 족보를 몰래 가져가서 숨겨놨다고 하니까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해가 뭐가 있어? 내가 직접 은영이한테 들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은영이가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한 일일 거예요. 엄마도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은영이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족보는 우리 집안의 뿌리야. 그걸 며느리가 멋대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재산 문제와 연결지어서 협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엄마, 협박이라니요. 은영이가 언제 협박했어요? 그냥 저희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고 한 건데 왜 그걸 협박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서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아예 대놓고 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장남인데 언제까지 용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보면 다들 부모님한테 집이나 사업 자금 받아서 독립하던데 우리만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요. 은영이도 친정 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도 회사에서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제 아들이 저를 마치 구두쇠 노파 취급하며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대학 등록금, 생활비, 취업 준비비까지 모든 걸 대준 게 저인데 이제 와서 더 달라고 하다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영이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2019년 추석 가족 모임에서 정말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은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이 젊으실 때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좀 실수하신 일들이 있으셔서 지금도 그런 기억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서 계모임 돈을 잠시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 갚았고 그때 개원들도 다 이해해줬던 일인데 은영이가 그런 과거까지 들춰내며 저를 창피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 제가 마치 돈에 집착하는 이상한 노인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삼촌들이 순자야, 이제 민호도 장성했으니까 좀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자리에서 당장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제 과거를 무기로 삼아서 저를 공격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제 족보를 가져가서 협박하고 있고 아들과 함께 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어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어머님께 있습니다. 족보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재산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문서를 볼모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도 제가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배워서 은영이와 민호가 재산을 요구하는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녹음이 제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은영이가 족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 족보는 저희가 건물 지분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것이 될 건데 미리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제가 다른 방법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치매나 그런 걸로 법적 능력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행히 이 대화는 완전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호와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 말 좀 들어요. 은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사는데 저희만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민호야, 양보라는 게 뭐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게 양보니? 라고 했더니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 그 큰 건물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은영이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직접적인 요구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지역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건물 매매 의향이 있으신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은영이가 부른 거였어요. 어머님, 한번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정확히 알아두시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은영이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동네 부녀의 사람들한테 어머님이 요즘 건물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믿지 못하시나 봐요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까지 나타나서 목사님께 어머님이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저희와 함께 살자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재산 문제 때문에 저희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말했다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순자 권사님, 며느리가 참 효성스럽던데요.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은영이가 얼마나 교묘한지 주변 사람들도 다 속이고 있었거든요. 증거 수집을 6개월 정도 한 후 저는 마침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족보 절도, 재산 강요,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족보를 당장 돌려받고 앞으로는 재산 요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일을 여기서 끝내겠다. 민호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또 그런 소리세요? 족보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재산 이야기는 저희 권리예요. 엄마가 언제까지 독점하실 건가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끝까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발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민호와 은영이에게 출석 통지서가 나갔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진짜 고소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제발 치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호야, 이미 늦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들었니? 이제 법이 판단하게 하겠다. 은영이도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족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재산 이야기도 다시는 안 할게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이제 와서 또 믿을 수 있겠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들, 족보 분실 신고서, 그들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특히 은영이가 족보를 볼모로 재산을 요구하며 침에 운운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판사도 그 부분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은영이 측 변호사는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어요. 민호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에 불과했어요. 결국 저는 승리했어요.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절도이자 협박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가족 문서를 볼모로 재산을 강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족보를 되찾았고 건물의 소유권도 온전히 제 것으로 지켜냈습니다. 민호와 은영이는 벌금형을 받았고 앞으로 저에게 재산 관련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민호가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저희를 법정까지 끌고 가셨으니 이제 정말 남이나 다름없죠. 30년 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은영이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결국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네요. 재산도 지키시고 저희도 쫓아내시고. 하지만 혼자 사시는 게 정말 행복하실까요? 그날 이후로 정말 연락이 끊겼어요. 민호는 약속대로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워졌어요. 4층 건물에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임대료는 꾸준히 들어오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말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가끔 민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변에 알아보기도 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은영이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법정 소송 이후로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결국 은영이라는 여자 때문에 제 아들도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그래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밤마다 혼자 식사를 하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때 은영이의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건물 한 층 정도는 나누어주고 대신 조건을 걸었다면?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주겠다든지 아니면 민호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다면?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요. 은영이 같은 사람에게 한번 양보하면 끝이 없었을 거예요. 한 층을 주면 2층을 달라고 했을 테고 결국 건물 전체를 넘겨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볼모로 협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민호의 태도가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30년을 키워줬는데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를 배신하다니.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민호가 저에게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겠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때로는 혈육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의 탐욕에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배신한 아들에게 넘겨줄 순 없었어요. 지금 저는 외롭지만 당당해요. 제 선택에 책임지고 이 차가운 승리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홀로 서야 할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그 길을 선택했고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런 살박순자의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